세계 민담 이야기 노르웨이 편. 여인의 사랑을 받는 남자. 옛날에 삼형제가 살았더래요. 어떻게 해서 삼형제가 되었고 부모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삼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각각 소원이 있었는데 위에 두 형제는 항상 돈이 좀 두둑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돈만 있으면 한바탕 멋지게 살아보겠는데 말이야. 두 형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둥이 아스켈라드의 소원은 형들의 소원과 달랐습니다. 그는 대뜸 첫눈에 반할 만한 어여쁜 아가씨와 사랑을 해보고 싶은 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돈이나 물건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리하여 형제들은 저마다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세상에 나가려 했습니다. 아스켈라드는 형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두 형들은 결코 막내둥이 동생과 함께 가려들지 않았어요. 우린 어디를 가든 왕자나 귀족처럼 대접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 같은 추레한 녀석하고 같이 갔다가는 공연히 푸대접만 받고 말 거야. 그러니 넌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게 좋겠구나. 누가 너와 같이 털털한 녀석을 좋아하겠니? 하지만 형님들은 날 데려갈 수 있잖아요. 버젓한 형님들이랑 어울려가면 고기 부스러기 한 점이라도 내게 떨어질 게 아니에요. 아우가 막무가내로 사정하며 달라붙자 두 형들도 어쩌는 수 없었습니다. 원 녀석도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따라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려무나. 형들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심부름꾼 마냥 부렸으며 그런 용무 이외에는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길을 떠난 지 얼마 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세 형제들은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가진 두 형들은 고소하고 기름진 고기랑 생선을 주문했어요. 그러나 커다란 가발 2개밖에 가진 것이 없는 아스켈라드는 그저 이것저것에 눈만 굴리며 꿀꺽꿀꺽 넘어가는 침을 삼켰습니다. 참다 못해 아스켈라드는 마당으로 나가 이리저리 거닐었는데 마침 주막집 주인 마누라가 창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얼쩡거리는 막내둥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일찍이 이렇게 멋져 보이는 미소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기 눈이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라서 그녀는 우두커니 농락한 듯 소년을 바라보며 잠시도 그에게서 눈을 뗄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 보였으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이 임자, 저 개 뼈다귀 같은 자식을 웬일로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요? 응? 마누라의 남편 되는 주막집 주인이 다그쳤습니다. 이리 와서 빨랑 고기나 구우라니깐. 손님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게 아니여. 바빠 죽겠단 말이야. 그러자 마누라가 시큰둥하니 쏘아붙였습니다. 그따위 가짜는 손님이 들었건 말건 난 상관하지 않겠어요. 정 대접이 소홀해서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딴 데로 가라지 그래요. 참, 그런 시답잖은 녀석들은 내버려두고 이리 와서 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좀 보라고요. 저렇게 멋진 젊은이는 내 생전 처음 보았다고요. 어때?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저 젊은이를 불러들여 먹을 것 좀 줍시다. 아마 돈이 없어 먹지도 못하고 쩔쩔매나 봐요. 아유,
안쓰러워 죽겠어.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근덕거렸습니다. 임자, 그래 이젠 그나마 아예 돌고 말았어? 후다닥 부엌으로 나와서 불이나 떼라고. 정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며 저 기생 오래비 같은 자식에게 한 놈만 팔고 있으면 나도 이젠 가만히 있지 않겠어. 알아서 해. 그녀는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난 것을 알고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나가 먹을 것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밖에 있는 젊은이에게 뭘 좀 내다 먹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돼지고기를 쇠꼬챙이 위에 올려놓고 나서 마당에 볼 일이 있다는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스켈라드에게 허공 중에서 두 손을 놀려대어 가위질만 하면 비단이나 벨벳 따위와 같이 아름다운 천을 마음대로 잘라내는 가위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멋져 보이기 때문에 이 가위를 드리는 거예요. 주막 주인의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두 형들은 지글지글 지지고 볶은 고기를 몽땅 먹어치우고 나자 다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스켈라드는 마차 꽁무니에 붙어 행차를 거들었습니다. 이리하여 형들은 계속 길을 가다 다른 주막에 이르렀어요. 이번에도 두 형들은 돈이 없는 막내둥이 아우를 문 밖에 세워둔 채 자기들끼리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아스킬라드는 밖에서 얼쩡거리면서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군침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너보고 누구의 종이냐고 묻거든 이웃나라 두 왕자님의 종이라고만 대답하여라. 두 형들은 막내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탕 닫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아스클레드에게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막집 주인의 안사람이 마당을 오락가락 얼쩡거리는 아스켈라드를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스켈라드를 보자마자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얼얼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이가 있다니. 그녀는 아스켈라드만 멍하니 바라보며 도대체 눈길을 돌릴 줄 몰랐어요. 그러자 두 왕자님이 이걸 내놓아라 저걸 내놓아라 하며 자꾸 보채대는 바람에 일손이 딸린 주막집 주인이 얼이 빠져있는 마누라의 뒤통수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외양간에 늙은 소마냥 한숨만 푹푹 쉬며 주질러 앉아 있지만 말고 냉큼 부엌으로 나와. 손님을 받아야 할 게 아냐? 냄비에다 고기를 끓이라니깐. 원 성화는 그런 시답지 않은 손님들이야. 뭐 대단하다고 보채는 거요. 그 양반들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면 냉큼 쫓아버리던지. 좌우지간 그건 그렇고 이리 좀 와보세요. 저기 저 마당에서 오락가락하는 젊은이 있잖아요. 글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저렇게 잘난 사내가 있다니.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 들거든. 저 젊은이를 불러들여 뭘 좀 대접해 줍시다. 예? 가엾게도 돈이 없나 봐요. 아, 정말 멋진 젊은이야.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질렀습니다. 젠장, 임자는 그나마 돌고 말았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사내는
다짜고짜 마누라를 부엌으로 끌어냈습니다. 빨리 나와. 멍청이처럼 창문에 엎드려 하품만 해대지 말고. 그의 마누라는 부엌의 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찌개를 끓였습니다. 어찌나 남편의 눈초리가 험악했던지 마누라는 감히 밖으로 나가 아스켈라드에게 먹을 것을 전해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찌개가 절절 끓어 손님들 상에 내주고 나자 마당에 볼 일이라도 있다는 듯이 허둥지둥 달려나갔습니다. 너무도 미안한 생각이 든 그녀는 아스켈라드에게 펼치면서 명령만 하는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식탁보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도 멋져 보이길래 이걸 드리는 거예요. 주막 주인의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이윽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두 형들이 이쑤시개질을 하고 나오면서 길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아스켈라드는 그들 위에 바짝 따라붙었어요. 계속 길을 가다 다시 배가 고픈 두 형들은 또 다른 주막에 이르러 마차를 세우고 자기들 딴에는 가장 비싼 요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임금들이라서 돈이야 물쓰듯 할 수 있다오. 어서 이 집에서 제일 가는 진미 요리를 가져오시오. 이 말을 들은 주막주인은 고기를 지지고 볶느라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기 냄새가 주변 일대를 뒤엎었지만 그래도 주인은 이 두 왕을 흡족하게 대접해주지 못할까봐 안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스켈라드는 이와 같은 소동에 따돌림을 받고 바깥에서 우두커니 서서 마차 안에 실려있는 것에만 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주막 주인의 마누라가 창 밖을 내다보다 아스켈라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차 옆에 서 있는 종을 보자마자 저처럼 멋진 젊은이는 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면 볼수록 멋진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마누라가 얼이 빠져 있는 것을 본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이봐 임자, 뭘 그리 얼 빠진 듯이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거요? 빨랑 부엌으로 나오지 못할까? 손님을 받아야 할 게 아니여. 손님도 이만저만 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넋이 빠져 우두커니 있을 거야?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크림죽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그냥 가라고 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건 내버려 두고 이리 와서 저기 좀 보세요. 마당에 서 있는 저 젊은이 말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어서 불러들여서 뭐라도 좀 대접했으면 해요. 그럼 좋아라 할 거예요. 아, 난 저렇게 기막힌 남자는 처음 보았어. 어휴, 그전부터 맨날 남자들 꽁무니만 주창 따라다니더니 아직껏 그 버릇을 못 고쳤군. 주막 주인은 이만저만 화가 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래, 죽통이 끓든 엎어지든 내 몰라라 하면서 그렇게 자빠져만 있으라고. 머지않아 발길질이 임자 몽뚱이에 날아들걸. 남편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퍼뜩 깨달은 안악은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나가 부랴부랴 죽통을 휘저어 댔습니다. 그러고는 틈을 보아 마당으로 빠져나간 그녀는 아스켈라드에게 술통 꼭지를 주었습니다. 이건 마법의 술통 꼭지라오. 이걸 비틀기만 하면 꿀술이든 포도주든
화주든 원하는 기막힌 술을 쏟아낸다오. 당신이 너무나 멋져. 이걸 드리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마신 두 형들이 다시 주막을 떠날 채비를 하자 아스켈라드는 잽싸게 마차의 꽁무니에 붙어 두 사람의 행차를 종처럼 거들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오래지 않아 왕궁에 도달하여 마치 황제의 아들인 양 성문을 지났습니다. 두 형들은 돈도 많은 데다 입은 옷도 멀리서 보아도 번쩍번쩍 빛날 만큼 화려했기 때문에 손색 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 안에서 머물자 왕은 둘을 뒷바라지하느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입고 지내던 넝마 같은 누더기를 걸친 데다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인 아스켈라드는 문전박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궁 경비병들에게 붙들려 외딴 섬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섬에다 왕궁을 기웃거리는 거지들과 떠돌이들을 잡아놓았습니다. 왕은 이와 같이 볼썽사나운 자들이 왕궁 주위를 얼쩡거림으로써 성 안의 즐거운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도록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형들은 경비병들이 아스켈라드를 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외딴 섬으로 데려가는 것을 뻔히 뜬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저 녀석을 떨쳐버리게 되어 속 시원하다는 듯이 고소해하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스켈라드는 섬에 닿자마자 마법의 가위를 꺼내 허공 중에서 찰칵찰칵 가위질을 해댔습니다. 그리하여 벨벳이든 비단이든 원하는 대로 좋은 옷감을 무더기로 만들어냈고 섬으로 쫓겨온 떠돌이들이 성 안의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스켈라드는 마법의 식탁포를 펼쳐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잔뜩 떠돌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날 그들이 먹었던 진수성찬은 왕실 잔치에 비교서 손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는 아스켈라드가 마법의 수통 꼭지를 비틀어 짜서 술을 대접했습니다. 떠돌이들은 흥청망청 마셔댔어요. 왕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맛 좋은 술은 일찍이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비참한 떠돌이들에게 먹일 차가운 수유가 식어서 굳어버린 우유 찌꺼기를 가득 싣고 경비병들이 노를 저어왔을 때 으리으리한 옷을 입은 떠돌이들은 맛을 보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아예 거들떠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느 때처럼 서로 먼저 많이 먹으려고 아기처럼 덤벼들지도 않거니와 거지 같던 옷차림들이 으리으리해진 걸 보고 경비병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떠돌이들이 하나같이 황제나 교황처럼 번듯하게 차려입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엉뚱한 곳에 잘못 온 게 아닌가 하고 고개를 서로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되새기고는 어찌된 일인가 떠돌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자기들이 배에 싣고 왔던 녀석이 떠돌이들에게 멋진 옷을 내주었다는 것을 안 경비병들은 불이 나게 노를 저어 왕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임금님, 어제 우리가 섬으로 끌고 갔던 거지 녀석이 섬 안에 있던 거지들에게 하루 만에 어연번듯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이 두 눈으로 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도 궁금해서 겨우겨우 어렵사리 알아봤더니 하나같이 이상한 가위를 갖고 있는 녀석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 녀석이 가위를 허공중에 치켜들고 찰칵찰칵 가위질만 해대면은 비단이며 벨벳이 절컹절컹 잘려 내려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공주는 이상한 가위를 가지고 비단이든 벨벳이든 무한정 잘라낸다는 소년을 만나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가위는 대단한 것일 거야. 아, 그걸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얼마든지 멋진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을 거야. 공주는 부왕에게 달려가 그 가위를 가진 소년을 불러오도록 졸랐습니다. 마침내 그 소년이 왕궁에 불러왔을 때 공주가 그에게 이러저러한 가위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갖고 있죠. 아스켈라드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나에게 팔 수 없나요? 네, 결코 팔 수는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난 아스켈라드는 호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높이 치켜들더니 공중에서 찰칵찰칵 가위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비단 조각과 벨벳 조각이 공주의 귀 양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본 공주는 안달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팔라고요. 무엇이든지 드릴 테니 그걸 제게 주세요. 그럴 순 없습니다. 이 가위는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주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이 가위를 사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어떻게든 아스켈라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며 주막 주인의 마누라들처럼 이렇게 멋져 보이는 사내는 세상에 다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공주는 아스켈라드더러 가위를 자기에게 팔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가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겠다는 거였어요. 공주로서는 가위만 손에 넣는다면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스켈라드는 보채되는 공주 성화에 아랑곳 없이 뻗대는 거였어요. 가위는 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 공주님이 그걸 손에 넣고 싶다면 오늘 밤 공주님의 침실 복도에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그걸 드리겠습니다. 공주님을 해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으니 믿어주십시오. 안심이 안 된다면 침실 안에다 2명의 보초를 세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해드린다면 가위를 제게 주겠단 말이죠? 그러며 공주는 가위를 손에 넣는다는 생각에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리하여 아스케랄드는 그날 밤에 공주의 침실 문 앞 복도에서 잠자게 되었고 두 병사가 보초를 섰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밤에 한숨도 눈을 붙이지 않았으며 아스켈라드가 어떻게 하나 몰래 엿보곤 했습니다. 눈만 감으려면 다시 그의 모습을 엿보고 싶었고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멋진 사내로 여겨지는 터라서 그날 밤 공주는 잠을 설치고야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스켈라드는 다시 배에 태워져 또돌이들의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식어버린 죽과 우유 찌꺼기를 가져갔을 때 그날도 어느 누구 하나 그걸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비병들은 지난번에 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가 이상한 식탁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탁보를 펼치면서 원하는 음식을 말하면 진수성찬이 차려진다는 거였어요. 경비병이 궁전에 되돌아가고 난 얼마 후 다음과 같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궁에는 그 식탁포가 차려놓은 구운 고기와 크림죽에 비할 만한 음식이 없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공주는 부왕에게 가서 이상한 식탁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불러오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스켈라드는 다시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왕의 딸은 그에게 식탁포를 달라고 사정했고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스켈라드는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팔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렇지만 공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 오늘 밤 나를 공주님의 침실 앞 복도에 재워주신다면 그 식탁보를 드리겠습니다. 공주님을 해칠 마음은 전혀 없으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그리고 정 안심이 안 된다면 경비병을 4사람 침실 앞에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리하여 공주는 아스켈라드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 4명의 경비병을 침실에 세웠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줄곧 잠을 설쳤어요. 눈만 감으면 그의 모습이 선연히 떠올라 자꾸만 문틈으로 그가 있는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몇 번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이 그렇게 후다닥 지나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자 아스켈라드는 다시 배에 실려 떠돌이들의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일은 이미 아스켈라드에게도 마음이 한껏 팔려있는 공주에겐 무척이나 섭섭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서 아스켈라드는 다시 섬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켈라드가 섬에 간 후 경비병들이 식어버린 죽과 우유 찌꺼기를 가져왔을 때 떠돌이들은 누구 하나 왕이 보내준 음식을 입에 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경비병들은 이번에도 의아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이젠 아예 배짱이로구먼. 그래, 목마르지 않단 말인가? 대체 왜들 그러는지 알아봐야겠어. 경비병은 지난번에 이상한 가위와 식탁포를 가지고 있던 녀석이 이번에는 이상한 술병 꼭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사리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녀석이 그 술병 꼭지만 쥐어트면은 꿀술이든 포도주든 화주든 칼칼 쏟아진다는 거였습니다. 이리하여 왕궁으로 돌아간 경비병은 지난번보다 더욱 요란하게 떠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술병 꼭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술병 꼭지야. 글쎄 쥐어 비틀기만 하면 온갖 술이 콸콸 쏟아진다니까. 난 그렇게 맛있는 술을 그때 말고는 맛본 적이 없어. 이 왕궁에도 그런 술은 없을 거야. 마음 없고 말고. 이 소식을 들은 공주는 이번에도 그 술병 꼭지를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랴부랴 왕에게 달려가 지난번에 이상한 가위와 식탁포를 가지고 있던 젊은이를 다시 불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바마마, 이번에 술병 꼭지는 지난번에 내가 얻었던 것들보다 더욱 기막힌 것일 거예요. 듣자니깐 그걸 붙들고 비틀기만 하면 포도주든 꿀술이든 원하는 대로 기막힌 술이 콸콸 쏟아진다지 뭐예요. 어서 그 주인을 불러들이세요. 왕은 당장 술병 꼭지를 가진 젊은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아스켈라드가 성에 불려왔을 때 공주는 이상한 술병 마개가 이러쿵저러쿵 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지금 제 호주머니 안쪽에 들어있죠. 그래요? 그걸 제게 팔 수 없나요? 왕국의 절반을 제게 준다 해도 그건 팔 수 없습니다. 아스켈라드는 지난번처럼 다시 거절했습니다. 파시라고요? 네? 정 그러시다면 오늘 밤 공주님의 침대 발치 끝에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그걸 드리겠습니다. 해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침실 안에 8명의 보초를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러나 경비병 8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하여 그날 밤 아스켈라드는 공주 침대 받치 끝에서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아스켈라드 곁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난 두 밤처럼 그녀는 발치 끝에 쭈그리고 있는 아스켈라드를 기웃기웃 살펴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스켈라드가 다시 떠돌이들의 섬으로 끌려가야 했을 때 공주는 그를 잠깐 기다리게 해놓고는 불이 나게 부항을 찾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이상한 가위와 식탁보와 술병 꼭지를 가진 젊은이를 낭군으로 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세상 살맛을 잃고 말 것입니다. 공주가 부드럽게 속삭이자 부항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의 마음이 그러하다니 원대로 하려무나 그처럼 대단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 젊은이도 너에게 뒤질 만한 부자가 아니리라. 이리하여 아스켈라드는 공주와 왕국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국의 나머지 절반은 부항이 죽고 나면 손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만사가 순조롭게 풀렸어요. 아스켈라드는 자기를 종처럼 부리면서 못살게 굴었던 두 형들을 떠돌이들의 섬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항상 자기 주머니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자와 여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욱 행복한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저 양반들을 외딴 섬에 있게 하렸다. 아스켈라드가 경비병들에게 일렀습니다. 섬에 끌려간 두 형들은 무일푼이 되어 별 수 없이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아스켈라드가 그들을 섬으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두 형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그 섬에서 경비병들이 가져다주는 찬 죽과 우유 찌꺼기를 먹고 살고 있을 겁니다. 통통이. 옛날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통통이라는 아들과 제빨라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가 너무나 사납게 지소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통통아, 나가서 누가 왔는지 살펴보아라. 밖으로 나간 아들이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밖에 좀 나가봐. 등에는 자루를 쥐고 머리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아저씨가 밖에 와 있어요. 어휴, 무서워. 난 어디로 숨어야겠어요. 빵 굽는 배 밑에 들어가 숨어라.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내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참 화덕에 불이 좋군요. 그런데 통통이는 오늘 어디 갔습니까?
방에 들어온 사내가 말했습니다. 네, 걔는 오늘 아빠를 따라 숲으로 나무하러 갔어요. 아, 그래요? 참 안 됐군요. 마침 내게 은숟가락 2벌이 들어와 그 애한테 주려고 했는데. 사내가 말끝을 흐리자 빵 굽는 배 밑으로 들어가 있던 통통이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전 나무하러 간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자 은수저를 주겠다는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와서 저기 내 자루에 있는 걸 꺼내 가려무나. 내가 직접 꺼내주고 싶지만 등뼈를 다쳐서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구나. 그래요? 그럼 제가 꺼내죠. 통통이가 빵 굽는 대 밑에서 잽싸게 튀어나오자 사내는 그를 붙잡아 자루에 넣곤 끈으로 자루를 친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유유히 휘파람을 불며 자루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 사내는 다름 아닌 트롤이었던 것입니다. 트롤은 전통 우리나라의 도깨비와 같은 것이에요. 트롤은 어디론가 한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루에 갇힌 통통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을 쳐야겠다고 생각하며 끙끙댔습니다. 이윽고 그가 자루 속에서 트롤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이 자루를 길에다 놔두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방귀가 나오려 하니까요. 그래? 제 방귀는 여간 지독한 게 아니니까 공연히 옆에 있다 욕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마 트롤은 자루를 길 위에 놓아두고 얼마쯤 있다 들어올 셈으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자루 안에 갇힌 통통이는 가지고 있던 칼로 자루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자루에 조그만 돌멩이를 잔뜩 채운 뒤 잽싸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시 돌아온 트롤은 자루를 집어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흥에 겨워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임자 나왔네. 트롤이 문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글쎄 오늘은 아주 기막힌 걸 잡아왔어. 조그만 아이인데 무척 비계가 많고 살찐 놈이야. 신이 난 트롤이 자루끈을 풀고 뒤집어 엎었으나 마룻바닥에 쏟아진 것은 자잘한 돌멩이들 뿐이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트롤은 다음날 다시 통통이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가 통통이네 집에 이르렀을 때 재빨라가 사납게 지소됐습니다. 그러자 통통이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통통아, 밖에 누가 왔나 본데 나가보아라.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본 통통이가 부랴부랴 안으로 튀어나오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제 그 사람이 왔어. 등에다는 자루를 메고 머리에는 모자를 푹 둘러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사람 말이야. 어휴 무서워. 난 좀 숨어야겠어. 빵 굽는 대 밑으로 들어가 숨으렴. 통통이가 숨고 트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덕에 불이 참 좋군요. 그런데 통통이는 어디 갔습니까? 네, 걔는 아버지를 따라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래요? 거참 안 됐군요. 그 녀석이 보면 좋아라 할 젓가락 2벌을 가져왔는데. 이 말을 들은 빵 굽는 대 밑에 통통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리치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전 여기 있어요. 그래? 그럼 너가 나와서 좀 가져가거라.
자루에 넣어두었는데 내가 허리를 다쳐서 구부릴 수가 없구나. 그럼 그렇게 하지요. 통통이가 빵 굽는 테 밑에서 엉거주춤 기어나오자 트롤이 와락 붙들더니 어제처럼 다시 자루에 넣고 나서 칭칭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롤은 자루를 어깨에 들쳐매고 유유히 휘파람을 불며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트롤이 곧장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트롤의 마누라인 가마솥은 반갑게 남편에 맞더니 그의 등에 지고 있던 자루를 벽장송에다 쳐 넣었습니다. 그들은 통통이를 그런 상태로 두고 14날을 보냈습니다. 마치 개처럼 먹을 것을 줄 때만 자루의 끈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밥을 줄 때 통통이의 손가락을 꺼내보곤 했는데 그 손가락은 비쩍 마른 옥수수의 줄기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다시 14흘이 지나자 통통이는 또 손가락을 내어 보여야 했는데 운동도 못하고 그저 돼지처럼 먹어대기만 한 결과 그 손가락들은 소시지처럼 살이 통통 올라 있었습니다. 통통이의 살찐 손가락을 본 트롤 레웨는 이제 이 녀석을 잡아먹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트롤이 나간 사이 그의 마누라가 커다란 도끼를 들고 다락에 올라왔습니다. 통통이는 잽싸게 트롤 마누라의 도끼를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와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았습니다. 그 길로 통통이는 지붕으로 올라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굴뚝으로 밑을 내려다보니 트롤의 마누라가 도끼를 들고 허둥대고 있었어요. 통통아, 어디 있니? 나야 지금 지붕에 누워있지. 그 순간 트롤의 마누라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통통이는 그녀의 이마에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통통이는 죽을 끓여 트롤의 마누라가 꽁무니에 있는 꼬리를 잘라 죽통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끼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에 트롤이 돌아와 마누라를 찾았어요. 임자, 어디 있나? 나왔네 그려. 마누라는 우물에 있지. 트롤은 허겁지겁 우물가로 가더니 고개를 수그리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통통이가 그의 뒤통수에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트롤은 대굴대굴 굴러 우물 안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어요. 트롤이 우물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 우물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